지난번에 이거 얘기하지 않았냐? 세포 안에서는 끊임없이 이제 생명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일종의 화학 반응 같은 게 막 일어난다. 그래서 그 세포 안에서 혹은 어떤 생물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화학 반응을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그랬지? 물질 대사라고 한다 그랬어. 그지? 그래서 이 물질 대사라는 게 일종의 화학 반응이다. 우리 몸에서, 몸 안에서 혹은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화학 반응이다. 그래서 크게 두 종류가 있다 그랬지? 두 종류. 무슨 작용과 무슨 작용 있다 그랬지? 동화, 이화. 그렇지.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 그지? 자, 요거에 대해서 얘기할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쨌든 이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 이 동화작용이 됐든 이화작용이 됐든 이 물질 대사라는 게 일어날 때는 반드시 에너지가 출입한다 이런 얘기야. 그지? 에너지가 출입한다 이런 얘기 했었고. 맞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었지? 반드시, 자, 이게 화학 반응이라서 원래 온도가 높아야 잘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게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면 끼켜봐야 체온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 반응이 잘 안 일어나니까 그 반응이 잘 일어나게끔 촉매 역할을 해주는 효소라는 게 반드시 관여한다라는 얘기였어. 반드시 효소가 관여한다. 그지? 그래서 동화작용이 일어나던 이화작용이 일어나던 반드시 이 두 가지는 나타난다 이거지. 그래서 니네 거기 43페이지 보면 그 물질 대사의 종류 그래가지고 이제 동화 이화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긴 합니다. 이제 나와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앞서 얘기했으니까 일단 뭐부터 얘기할 거냐? 일단 동화작용이 일어날 때 자, 에너지 관계가 어떻게 된다 그랬지? 자, 동화작용이라는 거는 앞서 한번 설명했으니까 말로만 할게. 저분자를 합성해서 고분자를 만든다 이런 얘기 했었지. 생명현상의 특성하면서 얘기했었잖아요. 그지? 그래서 동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저분자는 에너지가 적었다고. 근데 걔를 합성해서 고분자를 만들면 에너지가 많아진다고. 근데 에너지가 저절로 생겨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 적었던 애가 에너지가 많아지려면 그 차이만큼을 어디선가 흡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어. 그래서 동화작용을 일종의 흡열반응이다 라고도 한다 그랬지. 흡열반응. 그지? 흡열반응. 그 다음에 이화작용은 반대라 그랬지? 분자가 큰 분자를 쪼개는 거야. 분해를 하면 결과적으로 저분자가 남게 된다. 혹은 유기물을 분해하면 고분자를 유기물이라 부르고 무기물이 남는다. 저분자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에너지가 많았는데 그걸 분해해서 에너지가 적어진 거거든. 그럼 그 차이만큼을 외부로 뭐한다? 방출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이화작용을 발열반응이라고도 부른다 그랬지. 발열반응. 자, 그런데 동화가 됐든 이화가 됐든 일단 반응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는 요 그래프만 그렸다만 자, 일단은 반응이 일어나야 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뭐 결과적으로는 흡수하고 결과적으로는 방출하는 거지만 일단 반응이 일어나려면 에너지 흡수해야 돼. 무슨 말 알겠어? 이거는 반응이 일어난 후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일단 반응이 일어나려면 뭐 해야 된다고? 에너지 흡수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요런 그래프를 하나 추가할 거야. 요렇게. 그럼 봐봐. 이화작용 갖고 먼저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 에너지 이만큼 갖고 있는 애가 일단 반응을 하려면 에너지가 이만큼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일단은 요만큼은 뭘 해야 돼?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거야. 흡수해서 반응이 일어나면 최종적으로 이만큼을 방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흡수했던 거 쌤 되면 그냥 전체적으로 요만큼을 방출하는 셈이 되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동화작용도 마찬가지야. 일단 이 녀석이 반응이 일어나려면 이만큼 에너지 흡수해야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반응이 일어나면 요만큼을 방출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만큼을 흡수한 셈이 되는 거지. 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일단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반응이 일어난다.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활성화 에너지라고 불러. 뭐라고 한다고? 활성화 에너지. 자,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의 뜻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에너지를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 부르는 거야. 자, 그럼 잘 봐봐. 이게 이제 나중에 실수를 많이 하는데, 자, 요 지금 이화작용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고. 뭐 예를 들어 E1, 뭐 E2, 뭐 E3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 그러면 이 중에 활성화 에너지가 뭡니까 물어봐. 그러면 이화작용은 뭐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요만큼이 활성화 에너지라고. 자, 근데 동화작용을 봐. 동화작용에서도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하거든. 일단 동화작용이 일어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얼만큼이 필요해? 얘는 이만큼이 필요한 거지. 맞아? 요게 활성화 에너지 알겠니? 동화작용의 경우에는 요만큼이 뭐다? 활성화 에너지. 요만큼이. 알겠어? 요만큼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면 안 돼. 동화작용은 이만큼이 활성화 에너지인 거야.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봐라. 화학 반응 어쨌든 잘 안 일어나거든. 그래서 촉매 역할을 해주는 효소가 관여한다 그랬잖아. 지금 에너지 출입하는 건 우리가 살펴봤고, 이 효소라고 하는 애가 일종의 촉매 역할을 하는 거야. 일종의 촉매 역할. 그래서 우리가 효소를 다른 말로 유기촉매라고도 부르거든. 그럼 얘가 어떻게 촉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바로 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거야. 알겠니? 어떻게 낮춰주는 거야? 뭐 한다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준다. 그러니까 니네가 산을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봐. 만약에 이때 내가 여기다 효소를 넣어주잖아. 그럼 이 활성화 에너지가 줄어. 요렇게 돼, 요렇게. 그럼 어때? 에너지 조금만 넣어도 반응이 일어나 버리는 거지. 산 넘어가기가 쉬운 거지. 활성화 에너지를 뭐 한다? 낮춰주는 거야. 효소를 집어넣으면. 알겠니? 일단 효소의 특징을 지금 얘기할 건데, 효소 첫 번째,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특징이 있다, 이거지. 알겠어? 그 다음에, 자, 이 효소라고 하는 거의 주성분은 뭘까? 효소라는 거의 주성분은 단백질이야. 자, 효소라고 하는 애는 주성분이 뭐다? 단백질이야. 그럼 니네 단백질은 뭐에 약해? 열에 약해. 40도가 넘어가면 단백질이 파괴돼. 그러면 효소라는 애도 주성분이 단백질이니까 어떤 효소에다가 40도 이상 만들어주면 어떻게 파괴돼. 효소가 제대로 작용을 못한다고. 즉 주성분이 단백질이다 보니까 이 효소라는 애가 무조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게 아니라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이거 온도에. 뭐에 영향을 받는다? 온도에 영향을 받아. 자, 그래서 봐봐.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있어. 여기를 온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을 효소의 활성도라고 하면은, 자, 이런 식의 분포를 보여. 근데 효소는 우리 몸 안에서 작용하는 애이다 보니까 35도에서 37도 사이일 때가 가장 활발하게 작용을 하는 거고, 그게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주성분이 단백질이다 보니까 단백질이 파괴되면서 효소가 작용을 거의 못하게 되는 거야. 효소가. 알겠니? 효소가 거의 작용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 적어놔야 돼. 적어놔야 됩니다. 효소의 특징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래프 그려놓으시고, 열심히 해야 암기가 되는 거야. 그냥 듣기만 하면 내일 되면 다 까먹는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있잖아. 얘가 pH의 영향도 받는 거야. 니네 pH라는 거 배웠지? 뭐지? 이게 얘가 산성을 띠냐 중성을 띠냐 그걸 이제 액성을 숫자로 나타내는 게 pH잖아.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떤 요소는 산성에서 막 작용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중성에서 작용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염기성에서 작용하는 애가 있고 막 그렇단 말이야. 니네 그럼 효소하면은 니네가 많이 배웠던 효소가 뭐지? 소화효소 있지? 자, 예를 들어서 봐. 자, 여기를 pH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효소의 활성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밀레이스라는 효소 있지. 녹말 분해하는 애잖아. 얘 어디서 작용하지? 입에 침 속에 들어있잖아. 근데 니네 입이 중성이야 산성이야 염기성이야? 고민하면 안 되지. 산성이지.
아니지? 중성이지? 너네 산성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에올리언 되는 거지. 에이리언 되는 거지. 내가 침 태우트면 막 피부가 확 녹아 화상 입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그지? 겁나 무서워. 중성이잖아. 그러니까 자, 여기 pH가 이제 7이고 뭐 예를 들어 여기 2고 뭐 여기 뭐 8이 뭐 이렇게 있으면 아밀레이스라는 효소는 pH가 7, 중성일 때 가장 활발한 거야. 근데 니네 음식이 침하고 섞여서 어디로 가냐? 위로 가지 않니? 근데 위에서 위액 나오지. 근데 위는 졸라 강한 산성이잖아. 그럼 거기서는 아밀레이스가 작용을 못 하는 거야. pH가 7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대신에 이제 거기 가면 또 거기가 나와버린 효소가 있는 거지. 뭐 나오지? 위액 속에 뭐 들어있지? 펩신이라는 놈 들어있지 않냐?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효소 중에 펩신이라는 애는 pH가 2인 환경에서 가장 활발한 거야 또. 그러다가 니네 음식이 12지장 가지. 12지장은 약간 염기성을 띠거든? 그럼 또 거기서 염기성에서 막 활발한 효소가 또 있는 거지. 누구야? 트립신 같은 애가 대표죠. 트립신. 그지? 그래서 걔는 뭐 이런 식인 거야, 이런 식. 그래서 지금 여기 적은 게 이게 효소들 이름인데 효소들마다 걔네들이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는 pH가 다 다르다. 그래서 효소의 작용은 pH의 영향도 받는다 이 말이야. 알겠니? pH 영향도 받는다라는 거. 그지? 그 다음에 이 네 번째로 뭐가 있냐면 네 번째로 이 효소의 특징이지. 자, 기질특이성이라는 게 기질특이성. 기질특이성이 있어. 그 뭐냐면 기질이라는 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애를 쪼개야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얘가 쪼개져서 이렇게 쪼개진다고 하자. 그러면 여기 효소가 관여하는 거잖아. 기질이라고 하는 게 이 반응물질이라 생각하면 돼. 반응물질. 알겠니? 기질이 뭐라고? 반응물질이라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자, 이 효소들은 말이야. 효소들은 그 효소에 결합할 수 있는 부위가 있어. 뭐가 있냐면 자, 예를 들어 효소가 자, 이게 효소라고 칩시다. 그럼 효소마다 뭐가 있어? 결합하는 부위가 있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 효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애. 이렇게 생긴 애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떤 반응물질인데 반응물질이 이렇게 생긴 거지. 그러면 그 반응물질하고 요 효소하고 뭐야? 결합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요걸 뭐라고 한다고? 기질이라고 한다고. 그런데 반응물질 중에 이렇게 생긴 애도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애도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효소는 얘랑은 결합하지. 근데 얘랑은 결합해 못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종류의 효소는 한 종류의 기질하고만 결합할 수 있어. 그걸 뭐라고 한다? 기질 특이성이라 부르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또 얘는 얘랑 결합하는 효소가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효소랑 결합하는 거지. 결합 부위가 이렇게 생긴 효소하고 결합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기질특이성이라는 건 한 종류의 효소는 한 종류의 기질하고만 뭐 할 수 있다? 결합할 수 있다 이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기질특이성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이제 이게 이화작용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하면 이 기질이 효소하고 결합하지? 결합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기질이 쪼개지는 거야. 이렇게 쪼개지는 거. 이렇게 쪼개져. 쪼개진 다음에 이제 효소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야.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야. 자, 효소는 이렇게. 알겠어? 얘랑 결합한 다음에 반응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얘가 쪼개지면서 효소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러면 큰 분자가 작은 분자가 됐지? 이화작용이 일어난 거야. 자, 그럼 이때 이 그림에서 봐봐. 얘랑 결합한 다음에 얘가 반응해서 쪼개졌단 말이야. 떨어져 나가는 효소는 어때? 그대로지? 맞아?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효소는 뭐 할 수 있다? 재사용 가능하다 이거야. 알겠니? 뭐 할 수 있다? 재사용 가능하다. 효소는 재사용이 가능하다. 파괴되지 않는 이상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야. 자, 그럼 잘 봐. 잘 들어봐. 이게 이제 반응물질이 기질이라 그랬고 얘가 효소잖아. 그러면 기질하고 효소가
결합했을 때, 이제 결합하면 반응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럼 그 결합했을 때를 뭐라 부르냐면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효소 기질 복합체라 불러. 알겠어? 기질하고 효소가 결합한 걸 뭐라 부른다고? 효소 기질 복합체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제 기질이 있고 효소가 있었는데 걔가 효소 기질 복합체를 만든 다음에 반응이 일어나서 쪼개져 떨어져 나가는 거야. 알겠니? 그럼 얘네들은 일종의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반응물이라면 얘네는 생성물이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럼 잘 봐봐. 내 말을 잘 들어봐. 기질이 있었어. 한 100개가 있었어. 그지? 이 효소를 내가 넣었어. 그럼 뭐가 점점 많아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질은 100개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이렇게 삼각형이라고 할게. 3개가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자, 이런 효소를 처음에 1개를 넣었어. 그러면 효소 기질 복합체가 몇 개 생기지? 1개 생기지. 또 하나 넣었어. 몇 개 생기지? 2개. 또 하나 넣었어. 그러면 효소를 넣으면 효소 기질 복합체는 점점 많아지고 대신에 뭐는 줄어? 기질은 점점 줄어드는 거지? 기질의 양은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냐? 결합한 애가 많아지는 거고. 알겠지? 표현의 차이야, 표현의 차이. 알겠니? 그래서 기질이 들어있는 데다 내가 효소를 넣어주면 기질은 점점 줄어들고 효소와 기질이 결합한 효소 기질 복합체는 점점 어떻게 된다? 많아진다 이거야. 알겠니?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효소하고 기질이 결합한 게 많으면 많을수록 뭐야? 반응이 잘 일어나는 거야. 반응 속도가 어떻다? 빠르다, 느리다? 빠르다. 그러니까 효소 기질 복합체의 수가 많이 만들어지면 그만큼 반응 속도가 어떤 거야? 빠른 거야. 알겠니? 빠른 겁니다. 알겠니? 빠른 거다. 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2번에 효소 기질 반응 그래서 나와 있지? 특징. 효소는 기질과 결합해서 효소 기질 복합체를 만든다. 기질이라는 것은 효소와 결합하는 일종의 반응 물질이다. 그 다음에 활성 부위라는 건 여기 이제 요 부분 말하는 거야. 효소가 기질하고 결합할 수 있는 부위를 활성 부위라고 한다. 이제? 자, 그 다음에 뭐 거기 보면 열쇠, 자물쇠 모델이니 유도 적합 모델이니 하는 거 나오는데 그냥 이거는 생체에 나오는 거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라는 거 정도만 참고해 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얘기한 것만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 알겠니? 그러면 뒤에 한번 봐볼래? 뒤에 니네 문제 있는데 가보시면 16번 한번 봐봐요. 16번. 뒤에 문제 파트에서 16번 한번 봐보시면 봐라. 야. 자, 여기다 내가 이제 이거 말을 하나 써줄게. 잘 봐봐. 자, 여기에 어떤 이 안에 자, 일정한 양의 기질이 들어있어. 응? 기질이 들어있는 거야. 자, 근데 여기다 이제 내가 효소를 점점 넣어주는 거지. 자, 그러면 그때 그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자, 세로축을 반응 속도라고 표현을 해볼게. 그 다음에 가로축은 내가 넣어주는 효소의 농도라고 해볼게. 자, 아까와 비슷한 얘기인 거야. 야, 여기에 기질이 예를 들어 요게 100개가 있는데 내가 효소를 1개, 2개, 3개 점점 넣어주는 거야. 자, 그러면 효소 기질 복합체가 어떻게 된다고? 늘어나겠지. 결합을 하니까. 그럼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많아진다는 건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는 걸 의미하지? 그럼 효소를 넣어주면 점점 많이 생성될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이제 내가 효소 100개 넣었다? 그러면 그 100개랑 결합해서 효소 기질 복합체 100개 생겼겠지? 101개째 넣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 16번에 나와 있는 그래프 보이니? 맞니? 뭐 여기는 지금 그거는 아니다만 그 그래프 모양을 설명해 주려고 내가 지금 보라고 한 거야. 이 문제랑은 좀 다르긴 한데 요거 그려놔. 그래서 니네 어떤 일정량의 기질이 들어있는 데다가 내가 효소를 집어넣을 때는 효소 농도에 따라서 반응 속도 다시 앞으로 와 그냥. 이 그래프가 좀 다른 거라서 모양만 보여주려고 지금 이 본 거라서 그냥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 그 효소 기질 반응이라는 데다가 요 써놓으란 말이야. 그래서 요 조건이 어떤 조건이라고? 일정한 양의 기질이 들어있는 데다가
효소를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반응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고. 이거 니네 42페이지 2번 효소 기질 반응에다가 그래프를 그려두라고, 민이야. 42페이지 앞에. 어? 근데 여기가, 너 왜 문제가 이러냐? 너 어디 갔어? 뭐가요? 내용이 어디 갔냐? 아, 그냥 넌 앞에 내용이 다 있구나? 네. sorry. 아, 너는 교재가 좀 다르구나. 여기다 써놓으라. 요거 써놓으라. 그죠? 이게 더 깊이 들어가면 생명과학 2가 돼서 아마 여기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렇게 이용해 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효소들을 우리 생활에서 어디에 많이 이용하느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효소의 이용 그래서 나와 있잖아.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 이 효소가 이용되는 대표적인 예 몇 개 들자면, 니네 애들 고기 있지, 고기. 고기를 양념에 이렇게 담가 놓잖아. 그 고기에다가 배즙을 뿌려, 고기에다가. 생고기에다가 배즙을 이렇게 뿌리잖아? 그럼 고기가 조금 연해져. 왜 연해지냐면, 이 배즙 속에 뭐가 들어있어? 효소가 들어있어. 그래서 얘가 이 고기에 들어있는 단백질 조금 분해하기 때문에 고기가 좀 약간 연해지게 됩니다. 요거. 알겠니? 그 다음에 니네 마시는 식혜 있지? 그 쌀알갱이 등등 떠있는, 그지? 식혜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쌀을 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엿당 이런 거 집어넣은 다음에 엿기름이라는 걸 집어넣어. 식혜를 만들 때, 엿기름이라는 걸 집어넣어. 그럼 이 엿기름 속에 뭐가 들어있어? 효소가 들어있어. 그럼 얘가 그 밥 알갱이에 있는 영양소를 분해하는 거야. 그럼 그 결과 이제 달달한 맛이 나는 성분, 엿당이 만들어지게 되거든? 그래서 식혜가 단 거야. 그러면서 밥 알갱이가 뜨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식혜 만들 때 엿기름 집어넣는 것도 효소를 이용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돼지고기 먹을 때 새우젓하고 같이 먹으면 소화가 그래서 돼지고기 보쌈 새우젓에 찍어 먹는 거고, 족발 새우젓에 찍어 먹는 겁니다. 그지? 배 졸라 고프지? 나도 배가 졸라 고파, 지금. 그지? 그 다음에 소화제도 마찬가지. 이 소화제 안에 뭐 들어있는 거야? 내 몸속에서도 효소가 나오지만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소화제를 먹으면 이 소화제 안에 소화효소가 들어있는 거지. 그럼 걔가 소화가 좀 더 원활하게 잘 일어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소화제를 복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효소를 이용한 예가 된다. 그 다음에 나머지도 쭉 있어. 그지? 나머지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너무 어려운 내용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특히 그 막걸리 만들 때, 요거 하나만 더. 막걸리 만들 때 효모라는 걸 집어넣거든? 그럼 이제 이게 일종의 효소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얘가 막걸리 들어있는 그 쌀을 찐단 말이야. 이것도 쌀이야, 쌀. 쌀 찐 거에다가 효모를 집어넣으면 얘가 이제 효소 역할을 해가지고 그 쌀 알갱이를 분해를 하거든? 근데 그때 그 분해가 덜 되면서 알코올이 생겨. 근데 그때 그 알코올 모아서 술을 만드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효소가 이용되는 예고, 나머지는 우리 책에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들 읽어보시면 되겠다 하느란 얘기입니다. 알겠니? 자, 43페이지 보면 그래서 이제 물질 대사의 종류,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했던 동화작용, 이화작용에 대한 예가 쭉 나오니까 나머지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그 이화작용에서 있잖아. 우리 이제 동화작용, 이화작용이 있고, 동화작용의 예, 이화작용의 예도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다만, 근데 특히 이화작용 중에서 대표적인 이화작용이 뭐가 있다 그랬지? 세포 호흡이라는 게. 이것도 사실 중학교 때 배운 거기는 한데, 자, 세포 호흡이라는 게 그럼 뭐냐? 우리 앞에서 배운 세포 소기관을 따지면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에서 일어나거든. 자, 세포 호흡은 영양분을 분해를 해가지고 그 이화작용이니까 뭐가 나와? 에너지가 나오겠지? 영양소를 분해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세포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세포 호흡에는 포도당이라는 영양소가 가장 많이 쓰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이화작용이니까 포도당을 분해하는 거야, 분해. 자, 그럼 봐. 포도당 분자식이 이렇게 돼. 그럼 이 포도당이라는 애를 분해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포 호흡이다 그러면 산소 이용해서 분해하는 거야.
그러면 이 포도당하고 누구하고 반응하는 거야? 산소하고 반응하는 거야. 물론 이때 효소가 관여합니다. 쓰지 않을 뿐이야. 그래서 산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분해하면, 자, 이게 다 암기하는 거긴 한데 이해가 돼야 암기가 되는 거니까 완전히 분해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히 분해. 완전히 분해가 되면 그 결과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남게 돼. 그러면서 이제 그때 뭐가 나오는 거야? 에너지가 발생한다. 자, 이걸 정확하게 화학 반응식 완성을 해보면 개수까지 쓰면 666 쓰면 됩니다. 666. 알겠니?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세포흡 그럼 얘를 말하는 거라 그랬잖아? 사실 세포흡이 두 종류가 있어. 산소를 이용하잖아, 지금. 그래서 얘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산소 호흡이라고도 부르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포 호흡이다 그러면 얘를 말하는 거야. 그럼 세포 호흡 중에서 이 산소 호흡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라고? 어디서 일어나는 거라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알겠니? 근데 잘 봐. 이때 에너지가 나오잖아.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이때 나오는 에너지의 대부분이 무슨 에너지냐면 열 에너지다. 열 에너지 붙잡아줄 수 있냐? 떠나가요. 아깝잖아. 졸라게 세포호흡 했는데 열 에너지 다 나가면 아까우니까 이걸 어디에 이용한다? 체온 유지하는 데 이용합니다. 이 열 에너지 가지고 체온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고요. 나머지 이제 한 40% 가량은 ATP라는 걸 만들어놔. ATP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에 에너지를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이 ATP를 잘라내면 이제 에너지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우리가 이렇게 내가 지금 열심히 떠드는 거, 니네가 공부하는 거, 열심히 운동하는 거, 다 이럴 때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때 바로 이 ATP로부터 에너지를 얻어내는 거야. 그래서 생활 에너지에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니? 생활 에너지를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너무 급해. 많이 필요한데 산소만으로 만들어내는 한계가 있어. 그러면 이 포도당을 그냥 분해해. 그냥. 산소 없이도 분해할 수 있어. 대신에 산소 없이 분해하면 어떻게 되면 분해가 조금 덜 돼. 그래서 분해가 안 되고 남는 게 생겨. 중간산물이라고 하고요. 물론 이제 분해된 것만큼 이산화탄소 물이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산소 없이 분해하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 무산소 호흡 또는 무기호흡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유기호흡이라고도 부르고. 근데 봐. 니네 학교 시험은 되게 까다롭다고. 특히 세화 같은 경우는 되게 까다로워. 이거가 어디서 일어나냐고 물어볼 수도 있어. 세포호흡 중에서 산소호흡은 미토콘드리아잖아. 이 무산소호흡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해. 세포질이 어디야? 자, 우리 이렇게 세포가 있어. 니네 핵이 있어.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다 세포질이야. 그 안에 여러 가지 소기관들이 들어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무산소호흡은 여기서 일어난다. 근데 이제 이때도 이제 완전히 분해가 안 되지. 불완전 분해가 되는 거야. 근데 분해가 되긴 돼. 근데 조금밖에 안 되는 거지. 그 결과 에너지도 좀 적어. 에너지가 발생하긴 하는데 이 산소호흡에 비해서는 에너지가 좀 적다. 라는 거 정도만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걸 일부러 이용한다? 왜냐하면 중간산물이라는 게 남는다 그랬잖아. 근데 이 중간산물이 뭐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유용하게 이용하기도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 니네 오늘 이제 수업 끝나고 헬스클럽 간 거야. 오늘부터 운동해야지 가갖고 옆길이 막 들어. 그 다음날 어떻게 되지? 뻗어서 못 일어나. 근육이 너무 아프지. 왜 아프냐? 니네가 막 운동을 하잖아? 그럼 니네 몸에서 뭐가 일어나? 무산소호흡이 일어나. 그럼 니네 근육에 중간산물이 쌓여. 젖산이라는 게 생겨서 쌓여. 그럼 이 젖산이라는 놈 때문에 근육이 땡기고 아픈 거야. 그 다음에 아까 막걸리라는 술 만드는 거 얘기했었지? 자, 니네 쌀을 쪄. 그럼 쌀 안에 얘가 들어있다고 보면 되거든? 근데 거기다가 뚜껑을 덮은 다음에 효모를 집어넣잖아? 그럼 효모가 산소 없이 얘를 분해해버려. 그럼 그때는 이 중간산물로 뭐가 생기냐면 알코올이 생겨, 알코올. 자, 그래서 만약에 봐봐. 중간산물로 젖산이 생기면 젖산 발효라고 표현하고요. 알코올이 생기면 알코올 발효라고 표현합니다.
알겠네? 요 정도만 일단 얘기할게요. 요 정도만.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세포호흡의 구분을 그래서 유기호흡과 무기호흡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요 정도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ATP라는 것도 구조에 대해서는 선생님 얘기하지 않을게. 이제 이거는 나중에 생명과학 1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거 그건 그때 가서 우리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ATP라는 게 생기더라.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얘기하고 지금은 안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세포호흡이 이렇게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 근데, 자, 니네가 만약에 이 포도당을 그냥 태우는 거 두 글자로 뭐라 하지? 그렇지. 근데 니네 연소, 만약에 내가, 봐. 포도당을 태우는 거야. 근데 니네 뭐 포도당이 됐건 종이가 됐건 뭐 태우려면 뭐가 필요하지? 산소가 필요한 거야, 산소. 그러니까 포도당을 태우는 연소도 포도당이 결국 누구랑 반응하는 거야? 산소랑 반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응 과정이 똑같다는 얘기야. 뭐하고 뭐가? 연소하고 산소호흡이 반응 과정이 똑같아. 반응식도 똑같아. 그리고 이때 당연히 태우니까 뭐 나와? 에너지 나오겠지. 맞아? 그러면 이때 거기 비교표 나와 있다만, 야, 산소호흡과 연소라는 거의 공통점과 차이점. 자, 공통점 뭐가 있지? 둘 다 뭐가 필요하다? 산소가 필요하다. 둘 다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긴다. 둘 다 에너지가 생긴다. 맞지? 이것까지는 공통점이겠지. 그럼 공통점보다는 우리가 이제 뭘 알아야 돼? 차이점. 요거 무산소흡 지울게. 이거 지울게. 자, 그러면 이 연소라는 것과 산소호흡의 차이점 여기다 써봐. 차이점. 자, 잘 봐. 야, 내가 안 타? 종이 해봐야 안 타? 안 타! 지금 탔냐고, 지금. 탔냐고. 안 탄 이유가 뭐야? 온도가 너무 낮아서 안 타는 거야. 그러니까 연소라는 거 우리 알다시피 뭐야? 높은 온도가 돼야 일어나, 이게. 보통 400도 이상이 될 때 탄단 말이야. 자, 반면에 세포호흡은 어때? 이거 어디서 일어나? 세포 안에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일어나는 온도가 몇 도야? 36.5도 정도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연소에 비하면 굉장히 얘는 낮은 온도에서 일어난다는 거야. 맞지? 그러면 둘 다 화학 반응이야. 근데 온도가 낮으면 잘 안 일어난다 했지?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잘 일어나게 해주는 촉매가 필요하다고. 이제 얘는 촉매가 필요해. 여기서는 그 촉매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효소라고 부르는 것 뿐이지. 맞니? 자, 근데 얘는 온도가 높으니까 굳이 도와주는 애가 없어도 잘 일어나. 맞아? 촉매가 필요가 없어요. 알겠니? 촉매가 필요가 없더라. 왜? 규민아, 왜? 내가 너무 지금 막 미쳐 날뛰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봐. 둘 다 에너지가 생긴다 그래. 잘 들어. 그럼 니네 마찬가지. 니네 화학을 안 배웠겠구나. 그지? 자, 이렇게 얘기할게. 같은 양의 포도당을 얘를 태우고 얘는 이제 산소를 쓰는 거지. 같은 양의 포도당을 쓴다고 하면 만들어지는 에너지의 총량은 어떨까? 당연히 동일해야 되는 거야. 다만 얘는 그 에너지를 뭐야? 한꺼번에 내보내는 거야. 한꺼번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연소가 일어날 때 보면은 굉장히 뜨거운 빛과 열이 발생하는 게 이유가 그때 나오는 애 한꺼번에 다 내보내는 거야. 근데 세포호흡은 어때? 야, 우리 몸이 몇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냐? 최소한 2조 개란 말이야. 그럼 그 2조 개 세포들이 다 세포호흡을 하고 있는데 그 새끼들이 에너지를 다 한꺼번에 내보내면은 내 몸은 늘 365일 24시간 불타고 있겠지. 파이어맨이지. 그지? 근데 그러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유는 총량은 동일한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장해 놓는단 말이야. 필요할 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에너지를 내보내는 거야. 얘는 한꺼번에 내보낸다면 세포호흡에 의해서 만들어진 에너지는 여러 번에 걸쳐서 조금씩 방출한다.
알겠니?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질 대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다 이거야. 그지? 자, 그럼 이제 넘어가시면 한 페이지도 넘어가 보세요. ATP는 구조는 선생님 따로 설명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세포 내 정보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나와. 우리가 유전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 유전자. 자, 그 얘기 한번 해볼게.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2단원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세포 내 정보의 흐름 이렇게 나오지? 얘들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포 내 정보라는 게 뭐겠냐? 세포 안에 들어있는 어떤 정보가 어떻게 이동하느냐에 대한 얘기겠지? 그럼 세포 안에는 어떤 정보가? 유전 정보가 들어있어, 유전 정보.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포 내 정보라 하면 세포 안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가 어떻게 전달이 되고 그게 어떻게 쓰여서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를 할 거다 이 말이지. 그지? 그럼 결국 이 유전자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세포 안에 유전자라는 게 있는데, 자, 세포 안에 일단 뭐가 들어있다 그랬지? DNA가 들어있다. 유전물질 DNA 들어있다 그랬지? 그럼 애들이 간혹 DNA하고 유전자하고 완전히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안 돼. 자, 우리 앞에서 잘 봐. DNA는 무슨 구조를 띈다 그랬지? 이중 나선 구조를 띈다 그랬지? 자, 이렇게 이제 이중 나선 구조를 띈단 말이야. 그럼 그때 얘기했지만 이제 DNA는 여기 보면 이렇게 당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인산이 이렇게 달려 있고, 이쪽에 염기라는 게 이렇게 달려 있다 그랬지? 그래서 서로 이제 맞은편에 이렇게 염기들끼리 결합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했었어. 그지? 응?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지? 그럼 이쪽 어쨌든 이 각각 가닥에 염기들이 쭉 이렇게 달려 있단 말이야. 그죠? 염기들이 쭉 이렇게 달려 있다고. 그러면 이 생물마다 이 염기들이 달려 있는 순서와 그 개수가 다 정해져 있어.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염기 서열이라 그래. 그래서 모든 생물들이 다 DNA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 DNA의 염기 서열은 생물마다 다 달라.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같은 사람에도 조금씩은 달라. 참고로 사람하고 가장 가깝다고 하는 동물이 누구냐? 보다 더 가까운 게 있지. 오랑우탄이 있어. 그지? 침팬지보다 오히려 오랑우탄이 더 가깝다고 합니다. 고릴라는 오랑우탄이 더 가깝다고 하는데, 그럼 걔네들하고 너희하고 우리하고 염기 서열이 얼마가 차이가 나냐면 한 2% 정도 차이 난대. 그러니까 우리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그 2% 때문에 어떤 놈들은 숲속에서 킥킥킥킥 하면서 살고 있는 거고, 어떤 놈들은 여기 앉아서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 그지? 바나나 주면서 먹고 있고. 그지? 그래서 이제 이걸 염기 서열이라 하는데 잘 봐. 그러니까 이 전체가 DNA라고 하면 이 염기 서열 안에 이게 아무렇게나 붙어 있는 게 아니야, 사실은. 얘네들이 일종의 뭐냐면 여기 이제 이 염기 서열 안에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일 거 아니냐? 예를 들어 내가 굉장히 중요한 파일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뭘 걸어놔? 비밀번호 걸어놓잖아, 컴퓨터에서. 똑같아. 그러니까 얘네가 이 염기 서열 안에 정보가 들어있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암호를 걸어놨어, 따지면. 암호를 걸어놓은 거라고. 알겠니? 그러면 그 암호가 걸려있는 부분이 있어. 쓸데없이 붙어있는 애들도 있고, 특정 부분은 아주 중요한 정보가 담겨져 있어 암호로 저장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전체가 DNA고, 그 중요한 정보가 담겨져 있는 특정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면 돼? 유전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DNA하고 유전자는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더라. 맞니? 그럼 니네 이 DNA가 길이가 굉장히 길대. 근데 세포 하나는 길이가 굉장히 작거든, 크기가? 근데 그 굉장히 긴 길이의 DNA가 그 조금만 몇 마이크로미터밖에 안 되는, 혹은 몇 나노미터밖에 안 되는 세포 안에 들어있어. 길이가 줄여야 되겠지? 잘 봐봐. DNA가 이렇게 두 가닥이 있으면, 응? 자, 이거 그냥 한 가닥으로 내가 표현해볼게. 그럼 이 DNA를 감어. 중간중간에 이렇게 단백질 덩어리에다가 감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중간중간이 계속 이렇게 단백질에 감겨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중간중간 이렇게 감겨져 있어. 이거 꼭 적어놔야 돼. 그래서
지금 얘기한 지금 요 섬이 한 가닥으로 그린 게 이 DNA 두 가닥을 말하는 거고, 자, 요 단백질을 히스톤 단백질이라 불러. 히스톤 단백질의 DNA가 감겨져 있어요. 요 감겨져 있는 요 부분을 지금 내가 열심히 겁나 빠르게 설명하고 있는 게 다 니네가 외워야 될 것들이고, 당연히 다음 시간에 시험을 봐야 될 부분들이고, 그지? 꼭 기억해야 돼. 자, 요 부분을 뭐라고 하느냐? 나라고 이러고 싶겠냐? 천천히 니들이랑 수다 떨면서 잡담 떨면서 농담 따먹게 해가면서 천천히 하고 싶으나 그렇지가 못하다는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기 바라며, 알겠니? 그잖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저 새끼 오늘따라 말 더럽게 많네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오늘 어쩔 수 없다. 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뉴클레오 솜이라고 합니다. 뉴클레오 솜.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뉴클레오 솜에 의해서 DNA 길이가 굉장히 줄어든 거야. 그러면 그 뉴클레오 솜이 이 전체 이게 쭉 있을 거 아니야. 이 전체를 우리가 뭐라 불러? 염색사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거 염색사가 어디 핵 속에 들어있겠지. 그러다가 그러니까 핵 속에 이게 핵이 있으면 이 핵 속에 이렇게 염색사의 형태로 막 이렇게 풀려 있단 말이야. DNA가. 그러다가 이 염색사가 특정 시기가 되면 꼬여버리네. 꼬여서 만들어져. 그게 뭐야? 염색체가 되는 거지. 니네 중3 때 다 배웠어. 그럼 염색사가 꼬여서 염색체로 되는 건 언제? 세포분열이라는 게 일어날 때 세포분열 시작! 하면 얘가 꼬여서 얘가 된다고. 근데 이봐, 꼬였을 때 이봐, 요 다리처럼 생긴 걸 염색 분체라고 부르잖아. 자, 요 염색 분체 하나가 이 길다란 DNA 전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거 똑같은 거 하나가 더 있는 거야. 왜? 원래 이게 염색사가 하나가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새끼가 꼬이기 전에 이거 똑같은 거 하나 더 만들어. 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꼬이기 때문에 똑같은 게 두 개인 거야. 그래서 이 염색 분체 하나가 저 길다란 DNA 전체 한 가닥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그때 그 DNA에서도 중요한 정보가 담겨져 있는 특정 부분을 내가 유전자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니네 세포분열 뭐 멘델 법칙 배울 때 했지만 이 전체 DNA에 요 부분에 어떤 중요한 유전 정보가 들어있으면 그거 유전자라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유전자를 알파벳으로 나타냈잖아. 뭐 A로 나타내기도 하고 스몰 A로 나타내기도 하고 그랬잖아. 그러면 얘랑 복제된 거라 그랬어. 그럼 여기도 요 자리에 보니까 A라는 유전자가 있대. 여기는 뭐 있어야 돼? 똑같은 거 있어야지. 복제된 거니까 똑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에 A라는 유전자가 있으면 여기도 A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염색 분체와 요 염색 분체는 어떻다?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얘기가 지금 염색체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고, 나머지 뭐 염색체 종류, 염색체 구성, 뭐 요런 거는, 그제?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냐? 그제? 뭐 얘기가 나오면 간단하게 말로 하자면, 근데 이제 너희가 세포분열이 시작되면 염색체가 꼬인다 그랬잖아? 근데 해봐. 근데 그 세포 안에 염색체가 보일 때 그 염색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요 녀석이랑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애가 하나가 더 있단 말이야, 세포 안에. 그러면 그때 얘네 둘의 관계를 뭐라고 하지? 상동염색체라고 하죠. 그럼 왜 항상 염색체가 꼭 두 개씩 모양과 크기 같은 애 짝을 이루고 있어? 내 몸에 들어있는 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는 한 개는 아빠한테 받고 한 개는 엄마한테 물려받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체세포라고 하지. 내 몸을 이루는 체세포에는 모양과 크기 같은 애가 꼭 두 개씩 들어있다. 그지? 그러면 여기서 또, 자, 그럼 예를 들어 여기에 A라는 유전자가 있으면 여긴 동일하게 A라 그랬지? 근데 엄마 쪽에도 그 자리에, 자, 그러니까 이 유전자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너희들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 거야. 예를 들어 쌍꺼풀이 나타난다 하자 이거지. 그럼 너희의 어떤 외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우리 뭐라 그래? 형질이라고 하지? 만약에 여기에 쌍꺼풀이라는 형질을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가 있다라고 치면 엄마 쪽 염색체에도 이 자리에는 쌍꺼풀을 나타나게 하는 거와 관계된 유전자가 있는 거지. 다만 엄마하고 아빠는 서로 피가 섞인 관계가 아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빠한테는 쌍꺼풀이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가 있을 수 있고 엄마한테는 쌍꺼풀이 안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지. 맞니? 그럼 최종적으로 어쨌든 이 둘이 짝이 돼서
그 유전자 조합 한 쌍에 의해서 쌍꺼풀이 있고 없고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는 이 한 쌍의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대립 유전자가 상동 염색체끼리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해줘야 돼. 같다 해도 안 되고 다르다 해도 안 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된다. 알겠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이제 이런 염색체가 뭐 이제 사람의 경우로 따지면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염색체가 총 몇 개가 들어있다? 총 46개가 있지? 총 46개가 있는데 이 중에 44개는 남자건 여자건 동일하게 갖고 있더라. 그걸 뭐라고 한다? 상염색체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 2개에 의해서 얘가 남자냐 여자냐가 결정이 되는 거지? 그걸 뭐라고 한다? 성염색체. 자, 나머지 내용을 우리 배운 지 얼마 안 된 거니까 그냥 이 정도 하고 넘어가자.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게 아닌 거야. 그러면 그 이 유전자는 유전 정보가 담겨져 있는데, 자, 봐봐. 이 유전자에서 형질이 나타난다 그랬잖아. 형질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이 유전자는 유전 정보가 있지. 그럼 이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자, 리보솜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유전 정보냐면, 잘 들어야 돼. 잘. 어떤 유전 정보냐면, 요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을 만드는 거야. 그럼 이게 어떤 뭐 예를 들어 머리카락에 쓰이는 단백질일 수도 있고, 효소를 만드는 데 쓰이는 단백질일 수도 있고, 뭐 호르몬을 여러 종류의 단백질이 이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이 정보를 토대로 리보솜이라는 곳에서 뭘 만들어? 단백질을 만들면 이제 그 단백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결국 나의 형질이 나타나는 거야. 발현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이 유전자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에 따라서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면, 그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이제 그 단백질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형질이, 내 몸에서 어떤 형질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야. 알겠니? 그럼 얘를 거꾸로 생각해봐. 만약에 이 유전자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돼? 원래 만들어져야 되는 단백질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거나 이상하게 만들어지겠지. 그럼 형질이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서 니네가 유전병을 앓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근데 봐봐. 지우고 다시 그려볼게. 자, 여기에 힘드냐? 힘들어? 5분만 쉬었다가 잠 깨고 5분만 쉬었다가 오늘 딱 45분에 마칠 겁니다. 45분에 5분 쉬었다가 45분을 마무리합시다. 세포 내 유전 정보가 어떻게 전달이 되고 그 결과 어떻게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하는 그게 중요하다 이거지. 자, 그래서 이 유전 정보라는 건 결국 DNA 안에 들어있는 셈이라 그랬지? 그 DNA의 일부. 자, DNA 구조는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니네 45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돼. 거기 아래쪽에 보시면 유전자라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했고, 이제 그 다음에 유전 암호화 생명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거기 아래쪽에 45쪽 아래쪽 규민아 웃지 말고 자, 그럼 니네 이제 DNA란 말이야. DNA 안에 유전 정보가 들어져 있는데, 그제? 해봐. 자, DNA가 이렇게 뭐야? 이중 나선 구조라 그랬지? 야, 웃고 떠들 때 웃고 떠들고 집중할 때 집중하고, 오케이? 그렇게 막 웃으면 있잖아. 선생님이 괜히 위축되는 거야. 저 새끼들이 날 보고 웃나? 내가 웃기게 생겨서 웃나? 아니면 머리를 검은색으로 했더니 내가 찐따 같아져서 웃나? 그래서 선생님이 막 이상한 상상을 하게 돼. 상상 아니에요? 선생님이 되게 A형이야. 극심한 A형이야. 저 A.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되게 잘 받아. 근데 그 마음의 상처를 죽을 때까지 안 잊어먹어. 정말 죽을 때까지 안 잊어먹어. 심지어 나한테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등상을 안 줬던 선생님의 이름을 지금 거의 25년이 지난 지금에도 기억하고 있어. 그지? 그리고 나한테 되게 잘해줬던 선생님 그 이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그지? 지나가다 내 앞에 끼어든 새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나는. 그지? 그 정도로 극소심하기 때문에 니들이 이렇게 웃으면 나 혼자 집에 가서 막 이상한 상상하는 거지. 왜 웃었지? 그지? 물론 이제 내가 생긴 게 좀 웃기게 생기긴 했다만, 그지? 대놓고 웃으면 조금 기분은 나쁠 수 있다. 그지? 자, 근데 이제 DNA가 이중 가다, 잘 봐야 돼. 근데 그 구조는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지금 설명 안 한다고 했잖아. 그럼 어쨌든 여기에 염기들이 이렇게 쭉 달려있다 그랬지.
그래서 이제 이쪽에 달려있는 염기들 이 순서를 염기 서열이라 한다 그랬어. 근데 니네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뭐 예를 들어 여기 아데닌, 구아닌, 뭐 구아닌, 뭐 아데닌, 구아닌, 뭐 사이토신, 티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염기들이 붙어 있다고 치자 이거야. 그러면 맞은편 가닥에 있는 염기는 얘네랑 무슨 결합을 해야 돼?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애라 그랬지? 그래서 여기에 아데닌이라는 염기가 있으면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 아데닌은 무조건 티민하고만 결합한다 그랬어. 티민이라는 염기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는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만 결합하거든. 이런 식으로 반대편에는 이런 식으로 염기가 있을 거란 말이야. 봤지? 내가 그냥 막 쓴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럼 여기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유전자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 염기들이 사실 아무렇게나 붙어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중요한 정보가 담겨져 있는데 이걸 뭘 했다고? 암으로 만들어 놨다고. 그럼 니네 염기가 총 몇 종류니? DNA의 염기가 4종류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맞지? 그럼 니네 이 암호가 있잖아. 아까 얘기했지. 이 유전 정보라는 거 가지고 결국 뭘 만든다고? 단백질을 만든다 그랬지? 근데 니네 단백질은 뭘 결합하면 만들 수 있지? 아미노산이라는 애가 결합하면 단백질이 되는 거지. 그럼 우리 몸 안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데 쓰이는 아미노산이 몇 종류가 있냐면 20종류가 있어. 그러면 니네 이제 여기 붙어있는 염기들 있잖아. 염기가 이제 이 염기 갖고 암호를 만든다 그랬잖아. 그 암호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를 가리키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그 암호 순서대로 아미노산이 와서 결합이 되는 거야, 나중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지, 최종적으로. 그러면, 근데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거든? 그럼 니네 암호도 최소한 몇 개가 있어야 돼? 최소 20개 있어야 되지? 그러면 염기가 4종류인데, 니네 이거 가지고 이제, 자, 염기 1개를 가지고 암호 만들면 몇 개 만들 수 있어? 4개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맞지? 암호 몇 개 돼? 4개밖에 못 만들지? 그럼 최소 20개가 있어야 되는데 안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러면 염기 2개를 가지고 암호 만들면 몇 개 만들 수 있어? 무식하게 보면 되지. AG, AC, AT, GA, GC, AA, AG, AC, AT, GG, GA, GC, G 이런 식으로 만들면 총 16개 암호가 나오죠. 맞네? 요거 A라는 암호 하나당 4개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암호 4개를. 그지? 그럼 4개니까 16개를 만들 수 있지? 이제? 그래서 암호를 16개. 근데 아직도 20개가 안 되잖아. 그럼 봐라. 염기 3개를 가지고 암호를 만들면 몇 개 만들 수 있을까? 그렇지. 그럼 암호가 64개나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된 거네. 그래서 세균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람, 모든 생물들은 다 DNA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다 똑같아. 염기 몇 개를 가지고 암호를 만든다? 3개를 가지고 암호를 만드는 거야. 그럼 이렇게 여기 DNA에 달려있는 염기 3개가 암호 하나야. 그럼 요 암호를 뭐라 부르냐면 트리플릿 코드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DNA의 유전 암호를 뭐라 부른다고? 트리플릿 코드라 부른다고. 그러면 요 암호가 이렇게 이렇게 염기 3개씩이 다 암호인 거야. 하나의 암호인 거야. 맞니? 자, 그런데 그럼 이 암호를 해독을 해가지고 그럼 얘가 지정한다고 하거든. 얘가 가리키는 아미노산을 갖다가 이제 요 순서대로 요 암호가 가리키는 아미노산, 요 암호가 가리키는 아미노산, 요 암호가 가리키는 아미노산 순서들을 결합시키면 이제 단백질 완성! 단백질 완성되면 형질이 발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 DNA는 어디에 들어있다? 어디에 들어있다? 핵 속에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 암호를 해독을 해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니네 단백질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핵 밖에 있어. 핵 밖에. 어디서? 리보솜이라는 데서 만들어지거든. 자, 그럼 잘 봐야 돼. 그럼 일단 어쨌든 이게 뭐 암호로 돼 있지만 어쨌든 단백질 만드는 설계도라고 치자고. 그럼 뭐 간단하지. 설계도 가지고 가서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설계도 원본이야. 졸라 중요해. 근데 가져가서 만들다가 어떻게 돼? 자, 이게 설계도인데 원본이야. 졸라 중요해. 근데 이거 갖고 막 쫄래 가갖고 만들다가 물을 흘렸어. 종이 찢었어. 끝났네? 안 되겠지? 그러니까 그지? 징징 복사를 해야 돼.
여기 있는 유전 정보를 복사를 해서 복사본을 일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봐. 이렇게 DNA가 원래 두 가닥이 꼬여 있잖아. 그럼 이제, 만약에 이제 이쪽에 있는 정보를 복사를 한다고 치면, DNA가 이렇게 풀리는 거야. 풀리고, 이쪽에 있는 염기가 쭉 달려 있겠지. 뭐, DNA 염기 쭉 달려 있는 건 달려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에 얘랑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염기를 갖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 가서 결합하면서 뭐가 만들어지냐? RNA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야. 뭐가 만들어진다고? RNA가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니? 근데 니네 RNA의 염기는 뭐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까지는 똑같고 티민 대신에 뭐가 있다고? 우라실 내지는 유라실이라는 게 있다 그랬지? 그럼 어쨌든 얘네들끼리는 상호적으로 결합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 아데닌이 있으면 원래 티민이 결합해야 되는데 RNA는 티민이 없지? 그거 대신 누가 와? 유라실이 와서 이렇게 딱 결합. 그 밑으로 사이토신, 유라실, 사이토신, 구아닌, 아데닌, 유라실 이런 식으로 얘랑 상호적으로 결합하는 RNA의 염기를 갖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가 가서 쭉 붙어. 그 결과 뭐가 만들어져? RNA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이쪽 DNA 이쪽 가닥에 있던 유전 정보가 얘한테 복사가 된 거야. 근데 복사라는 표현을 쓰진 않고 이걸 뭐라고 한다? 전사라고 불러. 알겠니? 뭐라고 한다고? DNA의 유전 정보를 RNA에게 복사해 주는 거야, 따지면. 그걸 뭐라고 한다? 전사라고 해.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RNA가 어떻게 돼? 이 핵에 구멍이 나 있거든? 그 구멍을 통해서 어떻게 돼? 빠져나가는 거야. 알겠니? 요 RNA가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빠져나가서 이런 식으로 뭐야? 이런 식으로 리보솜하고 이렇게 척추도 결합하는 거야. 그럼 리보솜에서 자 근데 봐라. 여기 DNA 염기 3개가 하나의 암호라 그랬지. 그래서 그 암호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한다 그랬잖아. 그다음 또 하나. 그럼 암호가 64개니까 아미노산이 20개잖아.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암호 여러 개가 서로 다른 암호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가리킬 수도 있지. 맞지? 암호가 여러 개니까. 그럼 어쨌든 그럼 그거를 전사라는 과정을 해줬더니 RNA가 생겼잖아. 근데 암호가 어떻게 됐냐? 얘는 AGG라는 암호였는데 이거 암호 바뀐 거 아니야? 다른 종류의 암호로 바뀐 거야. 참고로 얘를 전사해서 만든 RNA가 갖고 있는 요 염기 3개도 하나의 암호거든. 요 RNA의 암호를 뭐라고 부르냐면 코돈이라고 불러. 뭐라 부른다고? 코돈. 알겠어? 코돈이라 부르는 거야. 자, DNA의 암호 트리플릿 코드를 전사해주게 되면 RNA 암호로 바뀐다. 그게 뭐다? 코돈이라는 걸 바뀌어. 그럼 자, 그 코돈을 가지고 있는 이제 RNA가 리보솜으로 갔다고. 자, 그럼 봐봐. 여기 U, C, C 뭐 이런 식으로 U, C, G 뭐 이런 식으로, 그지?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간 거야. 그러면 리보솜에 가면 그 RNA의 암호 코돈을 뭐 해야 된다고? 해독해야 돼. 그 해독하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번역이라고 하는 번역. 알겠니? 그래서 니네 나중에 뒤에 숙제를 하거나 문제 풀다 보면 전사란 말이 나와. 자, 전사는 어디서 일어난다? 핵 속에서 일어나는 거. 알겠니? 그래서 전사가 돼서 RNA가 만들어지면 얘가 그걸 리보솜에 전달해 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 RNA를 mRNA라고도 불러. 여기서 M은 뭐야? 메신저. 전령 RNA라고 표현하고 전달해 준다 이거야. 그럼 가잖아. 그럼 이 리보솜에서 요 RNA의 코돈이라고 하는 녀석을 번역하는 거야. 그럼 니네 우리 책에 마지막 페이지 보면 뭐라고 나와 있니? 거의 코돈의 조합이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코돈표라는 게 하나 있어요. 코돈표. 보여? 종이를 한 장 넘겨봐. 보이니? 그 코돈표를 보십시오. 그렇지. 그거. 그럼 봐봐. 자, 코돈을 갖고 있어. 번역하면,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번역한다고 하자. 몇 개씩 묶어서? 3개씩 묶어서 번역하는 거야. 찾아봐. UCC 뭐야? UCC 찾아봐. 그러면 자, 요 UCC라는 코돈을 번역했더니 세린이지. 그게 아미노산 이름이거든. 그럼 요 부분을 번역하면 요거에 따라 요 암호가 가리키는 거에 세린이라는 아미노산을 딱 가져와 일로. 갖고 오는 애가 있어. 갖고 와. 자, 그 다음에 UCG를 해봐. UCG 뭐 나와? UCG.
어? 세린. 그것도 세린이야? 그러면 또 세린을 가져와.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AUG라고 합시다. AUG. AUG 뭐지? 메사이오닌이라고 하거든. 메티오닌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AUG, 자, 이런 식으로 코돈을 번역해갖고 그거가 가리키는 아미노산들을 계속 갖고 와. 갖고 와서 결합을 시키면 그 결과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단백질이 만들어진 거야. 그럼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단백질들은 또 구조가 조금씩 다르거든? 그럼 그 구조에 따라서 걔네들이 하는 일이 조금 달라! 그럼 이제 그 어쨌든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그 단백질에 의해서 형질이 발현되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자, 물론 이런 게 있어. 여기 쭉 이제 mRNA 염길이 쭉 있을 거 아니야? 사실은 그게 번역이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AUG가 나와 있다면, 예를 들어 여기에 이렇게 AUG가 있지. 니네 이게 AUG가 지금 메사이오닌이었잖아. 거기다 써놔. 요 AUG라는 코돈은 게시 코돈이라고 불러. 게시. 뭐라 부른다고? 게시. 그 뭐냐? 여기서부터 번역을 시작해라 이런 뜻이야. 이해됐어? 게시 코돈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번역을 시작해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 요 녀석을 번역하니까 아까 뭐 나왔어? 메사이오닌 나왔지? 그럼 메사이오닌, 세린 또 메사이오닌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AUG라는 코돈은 게시 코돈이면서 메사이오닌이라는 뭐야?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거야. 그러면 번역이 또 끝나는 부분이 있어. 뭐 예를 들어 UAA 찾아봐. 거기 UAA 있냐 없냐? 종료라고 써져 있지? 맞아?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UGA도 있고 UAG도 있지 않나? 맞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 자, 얘네들은 종결 코돈이라고 불러. 종결 코돈. 거기 종료라고 써져 있는 애들 밑에다가 종결 코돈이라고 써두면 돼. 종결 코돈. 자, 그럼 봐봐. 잘 봐. 근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 요 종결 코돈이 나오면 번역이 끝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그냥 종료라고만 돼 있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UAA가 있잖아. 그럼 얘가 종결 코돈이잖아. 그럼 번역을 몇 개 하는 거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만 딱 결합시키고 끝난 거야. 알겠니? 이해됐어? 종결 코돈 앞에 있는 것까지만 번역을 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이런 식으로 리보솜에서 번역이 일어나서 뭐 한다? 단백질이 합성된다. 자, 이거 써주면 이렇게 돼. 봐봐. 자, 핵 속에 DNA가 있어. 맞니? 정리하고 맞출 겁니다. DNA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를 RNA에 뭐 한다고? 전사한다고, 전사. 맞니? 그러면 이 RNA가 어디로 간다고? 리보솜으로 가게 되면 리보솜에서는 그 RNA의 암호 코돈을 번역한다고요. 맞니? 그러면 그 결과 리보솜에서는 뭐가 만들어진다고? 단백질이 그 코돈 순서에 따라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결국 그 단백질에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에 형질이 발현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 세포에서는 니네 세포 분열도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럼 세포 분열 일어나기 전에 뭐 한다 그랬지? DNA 정보를 RNA에 건네주기도 하지만 DNA 스스로 뭐 하기도 해? DNA 스스로 복제되기도 합니다. 그지? 자, 그래서 요 과정은 어디서 일어난다고? 요건 핵 속에서 일어나는 거고, 번역은 어디서 일어나? 리보솜인데 핵 바뀌지?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뭐라고 한다고? 세포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전사는 핵 속에서, 번역은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조금 짤막하게 좀 얘기를 해서 이 2단원 교재 다 끝냈어.